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 이름이 좀 어렵죠? 가임기 여성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생리가 너무 불규칙할 때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몇 달씩 생리를 안 하기도 하는데 초음파로 보면 난소에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난포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낭 난소 증후군인 거죠. 원인으로 호르몬과 내분비 대사에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식중독과 장염의 위험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SES의 I'm Your Girl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은 질환 중 하나가 다낭 난소 증후군입니다. 산부인과 질환이긴 하지만 원인을 생각할 때 대사 질환으로도 지적이 되는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금지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낭 난소 증후군은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질환이기보다 증상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다낭 난소 증후군은 단일한 원인이나 정태 생리를 가진 분리된 특정 내분비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증후군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특정 검사나 단일 징후만으로 확진을 할 수 없고요. 만성 무배란이나 고안드로겐증 등 여러 징후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질적인 장애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명확한 내분비 질환들을 먼저 배제하는 배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원칙인 그런 병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데요. 가임기 여성들에게 위험이 높은가요? 네,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은 유변율이 최대 10% 전후까지 보고되는 사실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네. 비교적 흔한 질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잘 모르지 않나요? 질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은 특히 이제 만성적인 무배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명백하고 보편적인 장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증후군이 진단조차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다낭성 모양의 난소 소견 자체가 사실은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는 정상 여성의 최대 3분의 1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다낭 난소 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게 뭐 생리불순부터 당뇨, 지방간까지 증상으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여성 호르몬이 사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정상 주기와 달리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성선 자극 호르몬 그리고 성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거의 변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상 상태에 갇혀버린 내분비 장애를 의미합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은 낭종 형태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난소, 또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하수체라고 하는 뇌에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비정상적인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배란을 위해 꼭 분비가 특정 시기에 돼야 되는데요.
이것의 자극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과잉 인슐린이 또 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이러한 시너지에 의해서 난소의 특정 세포, 그 특정 세포의 이름은 테카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를 강하게 자극을 해서 네. 남성 호르몬 생산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난소에서 남포의 성숙을 근본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남포가 생리를 시작하고 배란이 될 때까지 한 14일 정도 동안 서서히 자라서 배란이 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끝까지 자라지 못해서 2에서 10mm 정도 굉장히 작은 크기의 작은 남포 낭종 상태로 성장이 중지된 채 난소에 계속 축적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소적으로 이렇게 난소의 높은 농도의 안드로겐은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될 수 없는 훨씬 강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이 에스트로겐을 만들 수 있는 효소의 활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에스트로겐성 난포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배란을 못하게 되고 난임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다낭 난소 증후군은 우리가 배란이 잘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인슐린 이상의 부작용이나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게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배란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근본 원인은 이 배란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혈중에 너무 높은 고인슐린 혈증, 그리고 안드로겐 과다 생산이 서로를 중폭시키는 악순환의 굴레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으로 생산된 인슐린이 안드로겐 생산을 또 촉진하고요. 이 간에서 성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하는 단백질 생성을 억제시키고 따라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안드로겐이 증가하고 또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이러한 증폭적인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는 병입니다. 여러 증상도 그렇고 좀 말씀을 들으니까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의 기전이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이 기전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이 다낭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여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병태 생리는 내분비, 대사, 유전, 수정유전,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모두 얽혀서 작용이 되는 그런 다인성 기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과 같이 수많은 유전적 변이 그리고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전신적인 복합 장애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 건가요? 네,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 난소 증후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질환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 무월경, 무배란 이런 월경 주기 이상을 넘어서 이 환자분들의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이 다낭 난소 증후군 환자의 최대 35%는 포도당 내성 장애를 앓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10%는 40세 이전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고 동년배 여성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약 4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뇨병 위험도 높고 대사 질환의 위험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당뇨병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상 지질 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중성지방이 높다거나 이러한 문제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네. 몸의 전신의 만성적인 염증 그리고 고혈압 추가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같은 전체적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함께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한테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정 출혈을 비롯해서 배란도 잘 안 되고 이제 무월경에 난임 또 우울감의 위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난임을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으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10대 분들이 오시면 특히 다무증이나 여드름 같은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은 이게 불안, 타인에 비해서 조금 외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다낭 난소증후군의 위험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세요. 네. 그게 세 가지 축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월경 이상입니다. 가장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원인 증상이 될 텐데요. 네. 일단 1년에 8회 미만의 생리를 하는 희발 월경이 있으신 분, 네. 그리고 생리를 아예 안 하는 분, 무월경이 있으신 분은 병원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드로겐 과다 증상,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과다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것들로는 얼굴이나 몸에 이제 털이 굵게 나는 다무증, 그리고 볼즈 위에 심한 여드름, 네. 그리고 정수리 부위 모발이 가늘어지는 탈모증 등이 있은 경우에 병원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초음파나 이런 추가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에 대한 검사들, 그러니까 비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뒷목이나 겨드랑이에 검고 벨벳 같은 피부 착색 같은 게 있으시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음파도 말씀하셨는데요.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확립된 진단 기준이 있는데, 네. 그 진단 기준은 로테르담 진단 기준이라고 저희가 불리고요. 네. 이 진단 기준은 총 3가지 증후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다낭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희발월경 또는 무월경, 두 번째는 임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는 경우, 네. 혹은 생화학적으로, 그러니까 피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과다가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상 다낭성 모양의 난소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시면 다낭 난소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내분비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으로는 갑상선 기능 이상, 네. 혹은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어떤 특정 상황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혈액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 기준이 있는 건데 일단 초음파 검사나 피 검사를 하면 되는 거네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이제 여드름이 많지는 않은지, 탈모는 없으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리 불순이 어떻게 있으신지를 보게 됩니다. 네. 치료는 어떻습니까? 원인 치료가 우선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다낭난소 증후군의 치료는 이것을 완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현재 환자가 말하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난임이 문제면 난임을, 다무증, 여드름, 비정상 자궁 출혈 같은 것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평생에 걸친 궁극적으로는 대사적인 후유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만 혹은 과체중인 분들이 많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환자분들에게 네. 식이요법 혹은 운동을 통해서 약 2에서 5% 정도만의 소량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배란이 회복되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생명과 연관되는 질환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뭐 식이요법이나 운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생활습관을 비롯해서 조금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다낭난소 증후군은 이 생명과 당장 직결되는 응급질환이 아니고 네. 또 큰 수술로 단번에 해결되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의 의지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 네. 그리고 오랜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과 안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임기 여성들에게 많은 질환 중 하나인 다낭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금지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일 때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섭취한 음식물에 독성 물질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식중독과 장염, 의심 증상과 회복을 위한 대처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중독이나 장염이요. 계절에 제한적인 건 아니죠? 사계절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계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우리가 실온에 음식을 잠깐 놔둬도 이제 쉽게 상하고 세균은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면 굉장히 증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네. 세균이 증식하면서 세균 자체의 증식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네. 함께 음식물에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한 음식을 드셨을 때 이렇게 음식이 상했다 이렇게 음식이 변한 것도 느끼실 수도 있지만 네. 또 세균에 의한 어떤 독성 이런 것들이 음식물에 포함이 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드시게 되면 이제 세균성 식중독 그러니까 세균 자체에 대한 감염 위험도 있지만 상한 음식에서 나오는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여러 가지 증상과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좀 날씨가 추우니까 음식이 실온에 놔둬도 세균이 이렇게 증식하는 속도가 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겨울철이라고 해도 따뜻한 실내에서는 바이러스 증식이 여전히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실내도 이제 식중독 위험이 이제 증가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장염이 크게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별로 봤을 때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균 부패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많고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비중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도 분명한 일일 텐데요.
식중독과 장염은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되나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제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이제 엄밀히 말하면 좀 두 가지가 다른데, 장염은 이제 장에 생긴 모든 염증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염, 특히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이제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또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원인으로 어떤 염증성 장질환, 장의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네. 또 장에 혈액을 공급해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네. 허혈성 장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장에 생기는 문제들을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소화기관의 여러 가지 이 질환, 또 전신 증상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중독은 우리가 이제 뭘 먹어서, 특히 이제 드시는 거는 이제 음식이나 또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 이렇게 좀 어렵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식중독은 이제 장염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식중독이나 장염이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뭐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상을 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진이나 또 신체 진찰, 검사 소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식중독은 이제 장염의 한 종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증상이 비슷해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중독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식중독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패된 음식을 통한 어떤 독성 물질의 섭취 이것 때문에 일단은 드시고 나서 이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위나 장에서 이거 좀 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구토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좀 하부 위장관까지 음식물이 내려간 경우에는 이제 설사를 하게 되고, 좀 안 좋은 걸 먹었다라는 신호로 이제 복통, 배가 아프고, 구토와 설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흔한 증상이 되겠고, 또 때로는 이제 발열, 열이 나고, 특히 이제 세균이 이제 장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복통과 더불어서 이제 발열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세균 감염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간이나 콩팥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장의 어떤 건강, 장 점막의 방어 능력이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장에 쉽게 염증이 빠르게 진행되면은 그것이 이제 장에서 다른 기관까지 세균이 퍼져나가는 폐혈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은 이렇게 혈압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기 부전이 함께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구토와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은 특히 이제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입이나 또 항문으로 닫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밖과 계속 소통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피부처럼 또 아니면 호흡기처럼 끊임없이 외부에 물질들과 접촉하지만 또 필요한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또 음식과 수분을 드시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하고 또 배출하는 이런 또 필수적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몸에 좋은 물질도 있지만 몸에 해로운 물질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이것을 이제 또 잘 감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거나 이제 혀로 맛을 봐서 어느 정도 감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위장관에서 이러한 세균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이 병원체를 배출하려는 반응이 우리가 이제 구토나 설사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빨리 배출하는 게 좋겠다.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들을 볼 때 1차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흔히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막 토하고 설사하는데 또 물을 먹어도 되나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중독이나 장염에서 이러한 감염이나 증상 자체보다 탈수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탈수로 인해서 혈압 저하라든지 콩팥 기능 저하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중독 때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마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입으로 드시면 제일 좋고 너무 구토가 심하고 물을 드시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수액을 맞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탈수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탕물이나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방법일까요? 네, 우선 뭐 맹물 자체보다는 약간의 설탕이나 소금이 있는 게 수분 공급에 더 유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농도 조절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이러한 설사나 구토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국에서는 경구수액제제를 또 팔기도 해서 이렇게 한 포씩 물에 1리터 이렇게 타먹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굉장히 적은 농도의 포도당과 나트륨이 함께 있는 용액이 단순물보다는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습니다. 네.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장염은 어떨까요? 장염의 원인이 대부분 바이러스라서 바이러스성 장염으로도 불리는데요. 잠복기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장염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감기와 또 좀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에 생기는 것이 우리가 감기라고 한다면은 이 바이러스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 때처럼 일단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이제 증상이 생긴다기보다 들어와서 또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이러스 개체수가 증가하고 또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흔히 이제 바이러스별로 약간 잠복기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잠복기를 보고 있고 또 로타바이러스는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후에 이러한 바이러스 장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장염과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물론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도 이제 장염 바이러스가 오염된 음식을 특히 이제 날로 드셨을 때 또 아니면 그런 음식을 조리한 주방 도구 칼이나 도마, 손을 통해서 또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직접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접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을 함께 쓰면서 화장실에 있는 그런 장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손 접촉을 통해서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환자들이 사용했던 뭐 수건이나 뭐 문손잡이 또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뭐 장난감
또 그런 아이들, 혈사한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에 어떤 그런 분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묻는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에 걸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연쇄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바이러스 배출은 주로 우리가 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설사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남아있는 바이러스는 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도 계속 위생관리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또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다든지 그럼 이제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또 우리 체내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탈수가 돼도 쉽게 저혈압이라든지 또 저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기 콩팥 기능의 저하라든지 혈압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증상이 심해지고 그만큼 회복도 지연되고 대부분 이제 집에서 먹는 약으로 치료가 좀 어렵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식중독, 장염과 별개로 배탈도 있잖아요. 배탈도 설사를 유발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탈하게 되면 역시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모든 이제 소화기 증상, 배 아프고 뭐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 일단은 원인은 잘 모르지만 배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원인으로 배탈이 난 원인이 뭐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사람과 접촉해서 옮아서 생기는 이런 바이러스 장염도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다양한 소화기 기능 이상 예를 들면은 또 장이 좀 예민해가지고 또 위가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소화기 기능이 좀 갑자기 떨어져서 체한다든지 아니면 장 운동이 이제 너무 빨라져서 설사가 난다든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러한 장의 신경의 문제 때문에 또 배탈이나 설사가 생기는 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원인들 뭐 담낭염이나 충수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제 복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렇게 담낭이나 충수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염증이 점점 고름이 커지면서 통증이라든지 다른 동반 증상이 심해지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은 초기에는 뭐 우리가 이러한 질환도 처음엔 배탈처럼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가장 또 좀 수술이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장폐색, 장이 막히는 건데 장이 뭐 이렇게 꼬이거나 하면서 뭐 장이 뒤틀리면서 목이 졸리면서 이제 장이 막히고 또 혈액순환, 혈관도 막히게 되면서 장에 괴사가 생기면 천공 같은 게 생긴다든지 해서 장폐색 등의 또 위험한 수술이 필요한 응급질환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장이 꼬이거나 막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막 배가 아프고 이제 토하고 이렇게 배탈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뭐 스트레스로 인한 장이 예민한 뭐 또 과식을 해서 뭐 이렇게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식중독이나 장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 질환들도 유사한 증상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식중독, 장염, 또 배탈까지 증상이 비슷해서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증상에 따라서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 빨리 가는 상황은 예를 들면은 이제 탈수가 너무 심해서 병구 수분 공급으로는 충분한 수분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전해질 검사라든지 수액 공급을 주사로 맞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세균 감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의 염증도 막 심하고 또 폐혈증 위험이 있다든지 이래서 빨리 이제 배양 검사와 항생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배탈 이런 증상의 원인이 단순 식중독 장염이 아니고 뭐 충수염이나 당남염이나 이런 수술이 필요한 질환, 또 장이 꼬였다든지 폐색이라든지 장의 허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위험 신호는 아무래도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고 또 뭐 심한 혈변을 본다든지 예. 또 고열이 생긴다든지 이제 탈수가 심해지면서 이제 소변도 양도 줄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병원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또 특수 상황 오래 누워 계시고 아픈 것을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령에 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증상이 있으실 때 가급적이면 주치의의 진료를 받아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지사제는 설사의 어떤 강도나 빈도를 좀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뭐 식중독 장염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때 증상을 좀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의사가 판단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제를 쓰는 것이 위험하진 않은데 예.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임의로 이제 막 함부로 드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토나 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꾸로 추정해 봤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독성을 내보내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이제 너무 억지로 막다 보면은 염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독소 노출이 더 많아지고 장애 손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너무 설사 자체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또 좀 이러한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이제 설사를 너무 심하고 또 탈수도 심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상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열이 난다든지 또 혈변이 생기고 또 세균성 장염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 뭐 지사제 먹고 뭐 괜찮아졌네 이러고 넘기셨다가는 네. 병을 더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사를 억지로 멈추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식중독과 장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